외모와 행복은 유의미한 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즉, 내가 다른 사람 눈에 얼마나 아름답게 보이느냐는 자신이 느끼는 행복감과 전혀 관련이 없었다. 하지만 흥미로운 결과가 하나 나타났다. 자기 스스로 생각한 아름다움의 정도는 행복과 관련이 있었다. 안녕하세요, 블루앤그린입니다. 오늘은 제가 행복 마지막 시리즈, 이 시리즈를 장식할 강력한 책을 가져왔습니다. 수많은 행복에 대한 책 중에서 제가 고민 끝에 선정한 이 책은 행복을 과학과 연결시켰다는 점에서 꼭 소개를 드리고 싶었어요. 바로 서은국 저자의 행복의 기원, 이 이야기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행복은 생각인가? 세상의 많은 책이 행복해지기 위해 의미를 찾아라, 가진 것에 만족해라, 긍정적인 생각을 해라 같은 조언을 한다. 즉, 생각을 바꾸라는 것이다. 맞는 말 같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면 공허한 말장난 같기도 하다. 이런 식의 행복 지침서를 읽고 행복해지기란 거의 불가능하다. 왜 생각을 바꾸는 것만으로는 행복해지기 어려운 것일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렇다. 행복은 사람 안에서 만들어지는 복잡한 경험이고, 생각은 그의 그 특성 중 아주 작은 일부분이기 때문이다. 사실 인간의 모든 경험은 뇌에서 만들어지는 마법과 같은 놀라운 쇼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빨간 사과, 빨간색은 사과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과 표면에 반사된 빛의 파장이 우리의 시각세포를 흥분시키고 이 신경 반응을 뇌에서 합성해 빨갛다는 경험을 만들어낸다. 만약 빨간색이 사과 자체에 묻어 있다면 사과는 항상 빨갛게 보여야 한다. 하지만 생명이 내 친구에게는 사과는 빨갛게 보인 적이 없다. 즉, 사과의 빨간색은 사과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본 사람이 머릿속에서 생겨나는 경험이다. 외부의 자극을 합성해 빨강이라는 느낌을 만들어주는 그 경험의 주인, 즉 경험자, 뇌에 대한 이해가 절실하게 필요하다. 행복도 마찬가지다. 사과의 빨간색처럼 행복감도 이 뇌에서 합성된 경험이다. 돈이라는 자극이 뇌의 특정 부위들을 흥분시켜 좋다는 일시적 경험을 합성해내는 것이다. 돈은 무조건 누구에게나 행복감을 일으키지 않는다. 색깔을 지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복잡 미묘한 경험이 행복이다. 어쨌든 행복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경험이 왜, 언제, 뇌에서 발생하는가를 알아야 한다. 그래서 이 뇌의 주인에 대한 깊은 이해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지난번에 선본 남자가 싫은 이유는 담배를 피워서. 친구들에게 이렇게 설명하고 자신도 그렇게 믿어버린다. 그러나 담배라는 이유는 자기도 모르게 만든 설명의 가능성이 크다. 진짜 이유는 훨씬 원초적일 수 있다. 그의 묘한 채취라든지 쉬지 않고 깜빡이던 눈. 왠지 아니다, 이 사람. 만난 지 3분 만에 내린 동물적 판단일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이 과정은 뇌에 전달되지 않는다. 그래서 여자는 엉뚱한 곳에서 이유를 찾게 되고, 그러던 중 그가 피우던 담배가 떠오른다. 담배 피우는 남자, 돈 낭비, 건강 마이너스, 백해 무익한 인간. 한 달 뒤 그 남자가 담배를 끊고 전화했다고 치자. 그래도 당연히 노다. 남자는 푸념을 늘어놓을 것이다. 도무지 이해 안 되는 게 여자라고. 그럴 수밖에. 그녀도 자신을 모른다. 저명한 사회심리학자 팀 월스는 우리는 자신에게도 이방인 같은 낯선 존재라고 했다. 모든 것을 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정말 모르는 게 자기 자신이라는 것이다. 멍청해서가 아니고 우리의 많은 선택과 결정은 의식을 거치지 않고 진행되기 때문이다. 의식은 아주 한정된 용량의 값비싼 자원이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만 선별적으로 기억하고 생각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시어머니의 생일 같은 것. 이 얼마나 중요한가. 인간의 이성적 사고 대 동물적 본능. 인간은 두 가지 다 가지고 있지만 우리는 어쩌면 이성의 역할을 상당히 과대평가하고 있는지 모른다. 역으로 본능에 보이지 않는 힘이 우리를 얼마나 움직이는지는 과소평가하며 산다. 행복은 뇌에서 만드는 소리다.
행복감이 퍼져나오게 하는 이 뇌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토익 시험을 보고 암산을 하기 위해 설계된 것도 아니다. 뇌는 살벌한 생존 경쟁에서 살아남은 조상들이 우리에게 물려준 일종의 생존 지침서다. 사자는 피하고 믿을 만한 녀석과는 고기를 나눠 먹고 등 깨알 같은 이 생존 팁들이 담겨 있다. 어디에? 유전적 정보를 우리 뇌에 심어 놓았다. USB로 주지 않고 DNA 코드로 작성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의식적인 머리로는 완전히 해독되지도 않는다. 우리가 사는 21세기는 식량 문제가 해결됐지만 아직도 우리 몸은 지방이나 달콤한 음식에 정신을 못 차린다. 미국 시카고 대학 제리 코인 교수에 의하면 호모 사피엔스가 문명인의 모습으로 산 것은 진화적인 관점에서 보면 정말 잠깐이다. 인간이 농경 생활을 하며 본격적으로 문명을 가진 것을 길게 잡아야 6,000년 전부터다. 만약 시간을 1년을 압축한다면 인간이 문명 생활을 한 시간은 365일 중 고작 2시간 정도다. 364일 22시간은 피비린내 나는 싸움과 사냥 그리고 짝짓기에만 전념하며 살아왔다. 동물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1년 중 이 고작 이 2시간에 불과한 지금 이 모습에 너무나 익숙해져 있다. 그래서 어처구니가 없게도 우리는 더 이상 동물이 아닌 줄 안다. 3살 버릇 80까지 간다는데 과연 600만 년간 유전자에 새겨진 이 생존 버릇들이 그렇게 쉽게 사라질까? 절대 그럴 수 없다. 몇 가지 연구 중 최고 권위주의 시인인 리버만과 동료들의 연구를 소개한다. 모든 문화에서 친인척한 성관계는 금지시된다. 위 연구에서 수개월에 걸쳐 여대생들이 누구와 얼마나 자주 문자나 전화를 하는지 분석해봤다. 여대생들의 임신 확률이 높은 이 가임기와 그렇지 않은 기간의 통화 내역을 비교해보니 딱 한 사람과의 통화 패턴이 달라졌다. 바로 그녀들의 아버지였다. 아버지와 딸. 이 유구한 세월 동안 근친 관계가 가장 빈번하게 발생한 사이다. 그래서 가임기가 가까워질수록 여대생들은 자신도 모르게 아버지와 거리를 둔다. 가임기에는 통화 빈도와 시간을 서서히 줄이다가 그 시기가 지나면 또다시 정상 패턴으로 돌아간다. 가임기에 가까워지면 아버지를 경계하라는 경고 시스템이 유전자에 프로그래밍 된 것이다. 물론 자기 자신도 모르는 무의식적으로 자동화된 현상이다. 그래서 실험 후 연구 내용을 설명해줘도 당사자들은 믿지 않으려 한다. 새로운 발견에 놀라워하기는커녕 심리학자들을 이상한 눈으로 쳐다본다. 또 다른 실험이 있다. 미국 66개 도시의 소비 행태를 살펴보면 여자보다 남자가 더 많이 사는 곳일수록 남자들의 과소비가 심하다고 한다. 짝짓기 경쟁이 심할수록 무리한 지출을 해서라도 이성을 유혹하겠다는 뜻이다. 그래서 남자가 넘치는 도시일수록 남자들의 카드빚과 부채율이 높다. 돌 대신 돈을 무기로 들었을 뿐 구석기 시대의 수컷과 뭐가 다른가? 하지만 이런 동물적인 모습은 스스로도 알아차리지 못한다. 그래서 완벽히 속는다. 자신은 동물들과 직접으로 다른 세련되고 고결하고 기품 있는 존재라고 믿으며 살아가는 것이다. 인간은 이 자화자찬의 몽상에 수천 년간 빠져 있었다. 이 몽상에 찬물을 끼얹은 것이 바로 다윈의 진화론이다. 다윈 대 아리스토텔레스. 행복을 어디에 대입시켜 논하느냐에 따라 판이하게 다른 결론이 나온다. 이곳을 출발할 때 어떤 차선에 진입하냐에 따라 3시간 뒤에 도착 지점은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다. 광화문 혹은 해운대. 아리스토텔레스는 삶은 가만히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뭔가를 추구하며 그것을 향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이때 인간이 추구하는 가장 궁극적인 목표를 행복이라고 보았다. 출근하기 위해, 출근은 돈을 벌기 위해, 돈은 결국 행복해지기 위한 것이다. 인간의 행위의 종착지는 결국 행복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그는 행복을 최고의 선으로 보았다. 세상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기본적인 사실을 냉정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가령 산타클로스의 정체는 아빠라는 사실. 또 하나는 목적론적 사고를 극복하는 것이다. 가령 이유 없는 우주에 살고 있음을 받아들이는 것. 그래야만 세상을 객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다윈의 진화론과 아리스토텔레스의 행복론은 질적인 차이가 있다.
진화론은 다윈이라는 한 학자의 개인적 의견이나 견해가 아니다. 사실이다. 지질학, 동물학, 고고학, 화석학, 생물학, 유전학, 인류학, 심리학, 학문을 초월해 모든 과학적 방법들이 지속적으로 검증하고 있는 사실이란 말이다. 인간은 진화의産물이며 모든 생각과 행위의 이유는 결국 생존을 위함이다. 그동안 행복학자들은 아리스토텔레스의 대로를 선택해왔다. 이 여정의 삶의 궁극적 목적은 행복이며 이것은 의미 있는 삶을 통해 구현된다는 식의 생각. 그러나 이 오랜 관점은 진화론과 정면 대립된다. 진화론적인 관점에서 인간의 모든 특성은 생존을 위해 최적화된 도구다. 행복은 삶의 최종 목적이라는 것이 철학자들의 의견이었지만 사실은 행복 또한 생존에 필요한 도구에 불과한 것은 아닐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행복은 사회적 동물에게 필요했던 생존 장치라는 것이다. 인간이 경험하는 가장 강렬한 고통과 기쁨은 모두 사람에서 비롯되는 것을 알고 있는가?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 이별, 짝사랑, 인간을 시름 앓게 하는 모든 고통스러운 경험이다. 하지만 인간이 느끼는 가장 강력한 기쁨 또한 사람을 통해 온다. 사랑이 싹틀 때 오랜 이별 뒤에 만나 칭찬과 인정. 그래서 시대와 문화를 막론하고 인간이 치르는 가장 성대한 의식들은 사람과의 만남인 결혼, 탄생, 이별을 위한 것이다. 미국 다트머트 대학의 마이클이 자신의 책에서 큰 질문 하나를 던졌다. 인간의 뇌는 도대체 무엇을 하기 위해 설계되었을까? 일평생의 연구를 토대로 그가 내린 결론은 인간관계를 잘하기 위해서. 외모와 행복의 관계를 더 객관적으로 확인해 보기 위해 한 연구에 의하면 외모 상위권과 하위권 사람들의 행복값을 비교해보면 외모와 행복은 유의미한 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즉 내가 다른 사람 눈에 얼마나 아름답게 보이느냐는 자신이 느끼는 행복감과 전혀 관련이 없었다. 하지만 흥미로운 결과가 하나 나타났다. 자기 스스로 생각하는 아름다움의 정도는 행복과 관련이 있었다. 외모뿐 아니라 다른 삶의 조건에서도 유사한 패턴이 나타났다. 돈, 건강 등 객관적으로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 보다 이미 가진 것을 얼마나 좋아하느냐가 행복과 더 깊은 관련이 있다. 우리는 비커밍과 비잉의 차이를 제대로 구분하지 못한다. 재벌집 며느리가 되는 것, 비커밍은 그 집안 며느리가 되어 하루하루 사는 것, 비잉과 아주 다른 얘기다. 하지만 우리는 화려한 변신의 이 순간에만 주목하지 이 삶을 구성하는 그 많은 시간에 대해서는 미처 생각하지 않는다. 그래서 성공하면 당연히 행복해지리라는 기대를 하지만 실상 큰 행복의 변화가 없다는 사실을 살면서 깨닫게 된다. 그제야 당황한다. 축하 잔치의 짧은 여흥만을 생각했지 잔치 뒤의 긴 시간에 대해서는 제대로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모든 쾌락은 곧 소멸되기 때문에 이 한 번의 커다란 기쁨보다 이 작은 기쁨을 여러 번 느끼는 것이 절대적이다. 행복은 기쁨의 강도가 아니라 빈도다. 결국 행복은 아이스크림과 비슷하다는 과학적 결론이 나온다. 아이스크림은 입을 잠시 즐겁게 해주지만 반드시 녹는다. 내 손안의 아이스크림만큼은 녹지 않을 것이라는 환상. 행복해지기 위해 인생의 거창한 것들을 쫓는 이유다. 학계의 정설 중 행복과 유전에 관해 DNA가 행복을 완전히 결정한다는 뜻은 아니다. 학자에 따라 다소 의견이 다르지만 행복 개인차의 약 50%가 유전과 관련이 있다고 본다. 유전의 힘은 강력하다. 하지만 냄새도 모양도 없는 이 유전적 요인을 일상에서 간파하기란 쉽지 않다. 그래서 선천적으로 행복한 성향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의 외적 증상에 주목하게 되고 그것이 행복의 원인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다. 뇌는 우리의 행복에 일말의 관심도 없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찾도록 뇌는 설계되어 있다. 그것은 생존과 직결되는 사람이다. 그래서 뇌는 사람이라는 생존 필수품과 대화하고 손잡고 사랑할 때 쾌감이라는 전구를 켜도록 설계되었다. 이렇게 보면 행복은 타인과 교류할 때 자동적으로 발생하는 일종의 부산물이라고 볼 수 있다.
가치 있는 삶을 살 것이냐, 행복한 삶을 살 것이냐는 개인의 선택이다. 내가 강조하고 싶은 점은 첫 번째는 이 둘은 같지 않다는 것이고, 둘째는 어디에 무게를 두느냐에 따라 삶의 선택과 관심이 달라진다는 것이다. 무엇이 가치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잣대가 필요하고 대부분 사람들의 평가다. 내가 좋아하고 무엇을 하고 싶은지보다 우선시 되는 것이 남들의 평가란 말이다. 여기서 행복은 역풍을 맞기 시작한다. 네, 여러분, 이 책의 결론으로 가고 있습니다. 우선 우리가 이 영상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게 있다면, 행복은 거창한 관념이 아니라 구체적인 경험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쾌락의 뿌리를 둔 기쁨과 즐거움 같은 긍정적 정서들이죠. 이런 경험은 본질적으로 이 뇌에서 발생하는 현상이기 때문에 철학이 아닌 생물학적 논리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저자는 이야기합니다. 만약 행복의 핵심을 한 장의 사진에 담는다면 어떤 모습일까요? 그것은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 음식을 먹는 장면입니다. 우리의 이 원시적인 뇌가 여전히 가장 흥분하며 즐거워하는 것은 바로 이 두 가지입니다. 음식 그리고 사람. 모든 껍데기를 벗겨내면 행복은 결국 이 두 가지로 요약됩니다. 네, 그러고 보면 어느 책이든 행복의 끝은 사람이 있다는 것으로 귀결됩니다.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죽음 앞에 두고 후회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이 사람과의 관계라고 하는데요. 많은 이들이 과거에 풀지 못한 갈등, 사과하지 못한 실수 또는 표현하지 못한 사랑 때문에 후회합니다. 죽음을 앞두고 있으면 더 이상 이런 감정들을 해결할 시간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것이 강한 후회의 감정을 일으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자면 우리 인간은 죽기 전에 전혀 물질적인 것들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돈을 더 벌었어야 한다든가 돈을 다 썼어야 한다든가 그런 일 따위엔 일절의 관심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건 왜 이럴까요? 우리는 사는 일생 돈 거리는데 왜 끝에 가서는 돈보다는 이런 사람과의 관계가 더 크게 다가오는 걸까요? 이걸 이 본능과 연결시켜보면 인간은 연결에 대한 갈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근본적으로 관계지향적인 존재입니다. 특히 생애 끝자락에서는 사랑하는 사람들과 따뜻한 교감과 연결을 갈망하게 됩니다. 그동안 소홀히 했거나 불화를 겪은 사람들과 다시 만나고 싶어하는 마음은 자연스럽고 당연한 감정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제가 행복 시리즈 만들면서 배운 게 있는데요. 우리는 행복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행복에 걸어가야 한다는 점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은 분명히 지금 행복하시거나 아니더라도 조만간 곧 반드시 행복해지실 거라는 걸 저는 알고 있습니다. 왜? 제 경험상 행복을 찾아보고 공부하고 그런 사람들에게 행복은 찾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고대부터 현재까지 행복에 대한 수많은 가르침들의 이론을 바탕으로 나의 행복에 대한 정의를 내려본 사람만이 행복에 더 오래, 더 많이 닿을 수 있어요. 이건 그 사람의 인생에서 불행한지 아닌지 그 척도와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어떠한 불행이 찾아와도 그 사람은 반드시 행복할 거예요. 자신만의 행복을 찾은 사람이니까요. 어떻게 해야 본인이 행복해지는지 알거든요. 네, 그러니 우리는 찾아가야 해요.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장소, 내가 좋아하는 음식, 내가 좋아하는 물건,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책, 내가 좋아하는 음악 등 여러분이 행복을 찾아서 걸어가야 합니다. 그래야지 더 행복에 가까이 다가갈 수 있어요. 지난 영상에서 제가 자기 사랑을 말씀드린 바 있죠. 이게 다 행복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내가 좋아하는 장소에서 내가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며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먹는데 이게 행복하지 않을 수 있나요? 행복을 찾겠다고 다른 장소, 다른 나라, 다른 사람, 다른 경험을 찾아 떠나는 건 크게 의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내가 지금 당장 행복해질 수 있는 것들을 찾아야 합니다. 그러려면 자신에 대해서 알아야 해요. 그러니 오늘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지금 딱 이 세 가지만 생각해 주세요. 나는 어떤 장소에서 행복해하지? 나는 누구와 있을 때 행복해하지? 나는 하루 중 무엇을 할 때 가장 행복해하지? 이 세 가지만 생각해 주세요. 지금까지 3편에 걸쳐 행복 시리즈 영상 봐주신 구독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다면 그냥
행복하세요.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좋은 컨텐츠로 돌아올게요. 오늘도 블루앤그린 하세요. 안녕.